네, 국제무역의 이해 제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국제무역 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가트 WTO 경제통합 국제경제기구 순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무역의 환경에서 여러 국제기구 그리고 무역 관련 이런 협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왜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국제규범, 무역규범, 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국제법, 국제규범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교과서에 나오고 또 강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국제기구 나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국제 규범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는 게 바로 근간이 바로 앞으로 공부할 가트나 WTO 같은 데서 이게 근거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무역을 하는데 또 왜 이게 또 무역하는 사람들과 이걸 알아야 됩니까? 그러는데 학자들만 알면 되지. 그게 아니죠. 기업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무역을 하려면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판다든지 또 다른 나라 물건을 사온다든지 또 물건을 대신에 플랜트라든지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도 모두 이제 무역의 큰 광유의 무역에 해당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러한 국제기구의 협약이나 국제경제기구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래서 국제규범이나 국제기구에서 결정된 것들이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국제 관계에 일을 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기업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왜 이러한 것들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원천이 뭐냐, 근거가 뭐냐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국제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먼저 가트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가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좀 긴 이름이죠. 긴 이름. 그래서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라고, Tariffs and Trade라고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가트라고 하는데, 교수가 1980년대 초에 코트라에 입사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바로 이 가트 그런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일찌감치 가트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가트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무역이 영향을 받고 그 질서에 하에서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가트가 설립되게 됐느냐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미 공부했다시피 중상주의 시대를 거쳐서 자유무역이 이제 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제 큰 그런 정치적 격변기를 겪었고, 특히나 2차 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어떤 기존의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됐죠. 그래서 각국이 자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막 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욱더 마찰이 돼서 세계 대공황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 촉발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말로
그 종국으로 치닫던 그런 때에 벌써 이거 무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각국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보호무역, 배타적인 보호무역 정제 체제에서 벗어나서 좀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논의가 또는 생각이 누가 갖고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 뭐 지금 유엔에서 정말 입김이 센 그런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뭐 좀 이제 패전국이니까요. 뭐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그런 논의가 생각을 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세계 대전이 그 끝나기 전에 1944년 7월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됐죠. 앞에서 브레튼 우즈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 금융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뭐 미국의 태왕권을 미 달러의 태왕권을 인정한 그런 국제 통화기금의 IMF의 출범 뿐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뭐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IBRD라는 세계 개발은행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무역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그 도시에서 체결되면서 뭐 브레튼 우즈 체제다, 그렇게 이제 지금 명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트가 이제 출범하기는 과정에는 또 다른 선행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죠. ITO라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그 브레튼 우즈 체제를 논의하던 사람들이 이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국제무역기구를 만들자, ITO를 만들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과 영국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 무역을 할 때 수량 제한을 하거나 보조금이나 수출세 관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필요성을 서로 공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안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 결성된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채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초안 작업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바나 헌장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관세 인하를 하자 이러는데 많이 이제 동의를 했던 거죠. 근데 아마 이제 그때 1947년 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뭐 그 일본의 강제 그 식민지 하에서 막 벗어나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 이런 뭐 그런 국제적인 움직임에 거의 뭐 신경을 쓸 여유는 없었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 인하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ITO 헌장을 미국 상원에서批准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왜냐면 그 국제적으로 조약, 협정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죠. 그걸 이제 그 국회가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최종적으로 발효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ITO라는 국제기구는 창설되지가 못하고, 그 대신에 1948년 1월 1일에 가트가 발효되게 됐다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트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출범하게 됐는데,
설립 목적과 기본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트의 기본 원칙,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가트의 기본 원칙은 수량 제한의 철폐, 최애국 대우, 내국민 대우,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국제 무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 되고 왜 규제를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 원칙에서 거의 대부분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첫째, 수량 제한의 철폐란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데 있어서 뭐 얼마까지만 하고 얼마까지는 하지 마, 뭐 이런 거라도 이게 바로 이제 수량 제한 철폐 아닙니까? 이제 쿼타, 옛날에 쿼타라는 거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에 의류를 섬유 수출할 때는 뭐 쿼타 이런 거 그게 바로 수량 제한이라는 겁니다. 외환 할당제는 뭐예요? 외환 할당제는 외환이 없는 나라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만 달러를 뭐 은행에서 팔겠다 이런 게 이제 외환 할당제 아닙니까? 한국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수출을 하면 수출을 만약에 100달러를 한다 그러면 50달러는 수입하게 해줄게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960년대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량 제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비관세 장벽의 하나죠. 수량 제한. 그래서 그런 제한을 철폐하자. 이게 과태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고요. 최애국 대우. 여러 MFN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주 국제무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회원국 중에 어떤 혜택을 베풀 때 한 나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일한 상품에 의해서는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특혜를 특별히 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최애국 대우가 되겠습니까? 이 가트에 가입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가맹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런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게 최애국 대우라고 하겠습니다. 내국민 대우는 여러분들 글자 보면 알겠죠. 어떤 수입된 상품이 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상품이나 거기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국산품 애용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외국에서 온 건 먹지 말고 우리 거 그랬다가는 바로 이런 내국민 대우라는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 거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수입이 되기 전에는 몰라도 일단 우리 국내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산 돼지 소고기는 어떻게 하고 한국 한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가트의 구조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가트의 성격이 그럼 뭐냐 이거죠. 성격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가트는 많은 ITO 규정을 수용하고 있지만 무역 협정으로만 인정되게 되면 국제기구는 ITO라는 국제기구가 이제 창설되지가 못하고 그냥 협정만 이제 발효된 거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아니었다. 이사회는 모든 체약국에 그러니까 체결한 나라의 대표자로 구성을 했고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을 지명하고 패널에 대한 위임 조건을 결정하는 등 가트 전반에 걸친 기능을 수행했다. 이사회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사무국은 어떤 교역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가트는 태생적으로 조약에 지나지 않았지만 국제기구적인 기구 구조를 발전시키고 정부 간 기구로서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는 ITO라는 기구가 생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구로서의 국제기구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는데 어떤 단추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트의 성과와 한계, 다시 한번 이제 뭐 반복되는 얘기가 하겠습니다. 가트는 뭐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완벽한 그 자유무역 체제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그 성과라고 한다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그런 국제적인 협상을 주도적으로 주도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다 이거죠. 가트가 체결되기 전에 아마 평균 막 50% 이렇게 되던 관세율이 평균 95년에는 뭐 관세 평균 5% 정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번의 그런 다자 간의 여러 나라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관세율이 이렇게 낮아졌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대부분 관세가 5% 이하, 관세 평균이 5%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 우리가 낮추고 싶어서 낮췄다기보다는 국제적으로 그렇게 관세를 높이지 말자라는 그런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움직임이 있어서 그 결과로 지금 됐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어요. 가트의 기본 규칙의 애외 조항이다. 이게 애외 조항. 앞에서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애외 조항. 뭐가 애외냐 이거죠.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무차별적이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회원국에 대해서는. 근데 뭐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면 그 안에 그런 걸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회원국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에 어떤 또 내에서 해서 국가들이 관세 동맹을 맺는다든지 어디에 자유무역지대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는 그걸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이 내에서는 뭐 관세를 더 낮추어 주더라도 옆에 나라에 상관없다. 뭐 그게 이제 최혜국 대우의 그런 애외를 허용했다는 얘기죠. 수량 할당 철폐하니까 어떤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오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랬을 때 그것도 애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가트에서. 무슨 얘기죠? 국제 수시가 악화된다고 인정될 때 아니면 식량의 자급자족이 위협받을 때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량 할당제의 애외를 인정했다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할 수 있겠죠.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상당히 좀 깝깝하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산업은 굉장히 조금만 다른 나라 물품이 들어와도 위협을 받을 것이고, 어떤 것은 상당히 들어와도 피해가 아니라고, 아주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트의 이런 원칙이 흔들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가트의 한계네. 그래서 최혜국 대우의 원칙과 다자주의 원칙이 세계경제 블록화 현상과 쌍무주의 대우로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네. 최혜국 대우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무차별적으로 모든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앞에서 봤듯이 관세 동맹 이런 게 있으면 그 안에서는 상관없다,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이제 블록화 현상, 어떤 지역별로 아니면 블록별로 이렇게 또 따로 뭉치는, 아니면 두 나라 간에 세 나라 간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서 어떤 다자 최혜국 대우라는 그런 원칙이 좀 흔들리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기구 형식은 취했지만 임시 사무국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기구로서의 체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었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국제기구로서 정식으로 저거 됐으면 어떤 그 규범을 지키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적발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국제적인 협약이었다. 협약이란 건 뭐죠? 사실 지키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누가 쳐들어갈 겁니까? 그런 이제 구속력의 약화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1차 상품에 대한 협정을 제외시켰다. 네. 농수산물은 아예 안 했다 이거죠. 너무나 민감한 문제니까요. 네. 선진국 간의 무역 문제를 취급하는데, 그렇죠. 선진국 간에는 이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개도국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이때 그 가트에서는 그 논의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트 체제에서 이제 협상이 계속 됐다고 그랬잖아요. 다자간 협상이라는 것은 뭐 전 세계 그 회원국 전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협상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뒤에다 협상이 이루어질 될 때마다 라운드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 가트 체제가 완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서 회원국들이 그걸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네바 라운드, 뭐 NSC 라운드, 뭐 토키 라운드, 제네바 라운드, 딜론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까지 왔다가 드디어 도쿄 라운드 1970년대에 오면서 급격하게 뭐 회원사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관세 비관세 조치를 하게 됐다. 그 코드에 관세 비관세 조치에 대한 그런 코드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40년 말에 태어나서 이 가트가, 그러다가 한 50년대에는 이제 관세 인하에 주로 이제 주력을 했고 60년대까지도요. 그러다가 70년대 오면서 비관세 조치까지 확대가 점점 되게 됐고, 드디어 1986년에서 94년에 이르는 우루과이 라운드, 그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에는 많은 참가국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비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농업, 섬유 이런 데까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까지 계속 이제 협상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서 봤듯이 1, 4차 협상까지는 일반적인 관세 협상이고, 5차에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그 품목의 양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관세를 낮춰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우리나라의 물건을 그 수출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양어입니다. 양어.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6차의 케네디 라운드, 7차의 도쿄 라운드까지 오면서 관세율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의 뭐 5% 이하 수준으로 인하되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8차에 이 ITO가 설립되게 된 그런 단초를 제공한 가장 든든한 그런 협상 결과가 초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된 품목이 많아지고 시장을 개방도 확대. 시장 개방이라는 게 뭐죠? 시장 개방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물건을 수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게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옛날에 위스키 뭐 양담배 이런 거 막 못 피우게, 못 사고 못 마시고 못 피우게 했잖아요. 막 공무원들 뭐 양담배 피우면은 뭐 그냥 징계 받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런 게 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런 관세 비관세 장벽들이 많아졌는데, 이 협상이 되면서 그 개방 분야, 그러니까 관세율을 낮추고 물건을 어떤 나라에 그 수출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이게 개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방이 계속 이 협상이 진행되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게요. 우루과이 라운드는 우루과이에서 1986년 9월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제 다자간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관세 비관세 그 논의에 추가해서 서비스, 농산물, 지적재산권까지 이걸 이제 그 확대시킨 게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4년 4월 달에 세계 120여 개 국가들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그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마무리가 됐고 드디어 1995년 1월 1일에 세계 무역기구 WTO가 정식으로 탄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86년부터 90년대까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로 그 민주화 시대라고 봐야 되나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런 시절인데, 그때도 이미 이 해외에서는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WTO 출범을 앞두고.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서비스나 농산물, 지적재산권 같은 그런 것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서비스라는 건 뭐죠? 뭐 통신, 이런 것들인데, 우리도 이제 지금도 서비스 시장을 다 개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서비스업,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외국 기업이 한국에 그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그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서 이익이 남으면 가져가겠다. 이게 교육시장 이런 거 있지. 요즘도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이제 그 영향이 미치는 그런, 사실 상품 가격이 높으나 낮으나 그게 크게 반발할 건 아니지만, 서비스, 특히 농산물, 농민들 이런 경우는 워낙 취약하다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취약한 사람들한테 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이게 물밀듯이 상품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매일 신문에 이게 어떤 그 이슈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94년 4월에 이게 완전히 이제 최종 합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 공약으로 내가 절대 쌀시장 개방 안 하겠다. 이렇게 선거 유세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거 잘못 얘기했구나. 누가 이거 온 거 썼지? 그랬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되던 그런 91년, 2년 그런 시기에 이런 우루과이 라운드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니까 전부 이렇게 전부 시골에서 농민들이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던 차에 드디어 1993년 12월 10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내가 쌀시장 개방 안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없다. 개방하게 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문 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이렇게 한다 해도 도저히 밀려오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움직이면서 그걸 버틸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 더구나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국제적인 무역의 협상이 지금 논의되고 새로운 무역기구가 출범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다자 협상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대통령이 안 하려고 그래도 국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흘러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쌀을 시장을 개방을 완전히 못 들어오게 한 건 아니고, 일부 1년에 얼마씩 쌀을 사주겠다. 외국산 쌀을. 이런 이제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개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WTO가 출범할 때 가트의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만약 그 세계 무역기구 회원사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무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공약을 못 지킨다라고 대통령이 선언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 당시 갔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시간에는 WTO 세계 무역기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